안녕하세요,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예상대로 태풍 쏠릭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날씨 살펴드리겠고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죠. 황혼 부부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태풍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암은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쩌려나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따금씩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내륙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만 태풍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태풍 쏠릭은 소형급의 크기로 작아졌고 강도도 약으로 약해졌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32km로 빨라져서요. 피해를 주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 텐데요. 지금 태풍은 대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삼척엔 시간당 20mm의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 강원도를 지나 동해상으로 물러가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해와 제주 해상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잠시 후에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내륙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는 영동 지역 많은 곳으로는 앞으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도 경북 북부의 많은 곳엔 120mm 이상,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엔 30에서 50mm, 전북과 경북 남부로도 5에서 40mm가 더 내린 뒤 밤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동반되니까요. 주변에 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7m까지 높게 일어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은 오늘도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29도, 청주, 대전, 전주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태풍이 지나서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불편이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주변 잘 살피셔서 오늘 남은 하루 보다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혜연 기상캐스터의 날씨를 들으셨죠? 네. 현재 태풍 쏠릭 19호 태풍인데 대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채널 A도 아침부터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태풍의 이동 경로가 그리고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소영 기상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태풍 쏠릭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네네. 수도권 지역을 이제 관통한다라고 네. 하는 거에 이제 처음에 네.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네. 일단은 한 해 태풍이 한 26개, 7개 정도 발생을 해요. 네. 그 중에서 2~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태풍 자체가 우리나라 에 영향을 주는 비율 자체가 사실 적은 데다가 네네. 또 6년 만에 이렇게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 자체의 비율이 또 낮고요. 네네. 또 몇 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길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있죠. 네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결국에는 태풍의 길목이 되는데 예.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7월에 태풍이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주로 이제 서해상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만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죠. 올라오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위가 물러갈 때쯤 9월
9월 정도가 되면 길목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중부 지역을 관통하기보다는 예. 대한해협 쪽, 그러니까 영남 지역 쪽에 네. 좀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이었네요. 차바. 예. 차바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길목에서 영남 지역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뭐 6년 만에 이렇게 관통을 했다라고 이제 초점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게 6년 만이다.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도 저희가 날씨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태풍의 예상 경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번 태풍에 많이 집중을 하는 부분이 이제 태풍의 속도인 거죠. 네. 위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대전 약간 밑에 부근이 옥천 부근에서 이제 이동 중인데요. 네. 네. 6시간 만에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제 강릉 을 빠져나가서 동해상으로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일단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동 속도가 시속 한 4에서 6 정도 됐어요. 킬로미터. 운전하실 때 시속 4에서 6km 정도로 운전하실 적 있으세요? 걸어가잖아요, 거의. 예. 걸어가는 그렇죠. 거. 걷는 게 더 날 수도 예. 있어요. 그 정도의 차속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밀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호남 지역에 지금 피해가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이유가 느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32, 시속 32km 정도.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속도가 예.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제 육상을 관통할 때가 한 초속 30-40km 정도가 일반적인 속도인데 네, 이제 조금 제 속도를 찾았다. 아. 그리고 또 곰파스하고 또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예. 경로가 비슷했거든요. 8년 전에 곰파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곰파스는 태풍보다는 또 일반 태풍보다 빨랐습니다. 아. 50km, 시속 50km의 속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네. 한반도를 관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4시간 못하는. 만에 빠져나갈 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지금 빠르다라고는 볼 수 없는 속도다. 야, 일반적인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소형급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 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예. 체감적인 상대성입니다. 아. 어제까지는 중형에다가 강풍이었으니까 예. 좀 이제 나았네. 네. 조금 전에도 방송 들어올 때 좀 말씀하시기가 뭐 한산하고 좋네 예.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영향권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태풍은 온다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당장 내 집 앞에 비가 안 온다든지 그냥 고요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갔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네네. 하세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제 충청도권을 지나서 강원도 쪽에 좀 약 남부 지역을 좀 관통해서 지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는데 네. 지금 이미 중심부에 있지는 않지만 강원도 이제 남부 지역 쪽은 거의 뭐 시간당 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그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네네. 또 앞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완벽하게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네. 좀 주의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태풍도 음. 북상 중이라고 하던데 이번 태풍하고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20호 태풍이고요. 시마론이라고 하는 태풍인데 네네. 19호 태풍보다 당연히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네. 20호가 됐겠죠. 네. 이틀 예. 뒤에 발생을 했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금 이제 강도가 보이고 강하고 있네요. 중견급인 이제 태풍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을 관통해서 일본도 태풍에 대한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풍들이 동해상에서 만나면은 이제 후지와라 효과라고 해서 두 태풍이 약간 이제 쳇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서로의 힘이 합쳐지기도 하고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동해상에서 그렇게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큰 어떤 영향에 대한 뭐 우려는 안 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그래요? 하지만 20호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쏠리게 이동 경로라든지 속도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20호 네. 태풍에 네. 영향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은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도심에서의 피해가 태풍이 오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아까 지도 보니까 앞으로 예. 한 4시간 정도는 태풍이 더 예. 머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밖에서 강하게 바람이 부는데 네네. 창문 좀 열고 살짝 열면은 어때요? 들어오죠. 확 들어오죠. 예.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의 바람의 강풍 반경이 한 300km 미만의 강풍 반경에서 네. 지금 약한급이라고 하면 바람의 강도가 한 초속 17에서 아우. 한
25m 정도의 약하다고 해도 바람인데 네. 그 바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빌딩풍이라고 해서 그런 센 바람이 이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서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좁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기준 예. 보이시는 이런 피해 예상이 되는 이 바람의 규모보다도 예. 어느 지역 또 어떤 도시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세 배 네. 정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대비를 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은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보를 불신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기상청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예보의 간격 시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수시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기상정보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태풍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인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 네.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더불어 언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일단 최선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지금 영남 지역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네, 있거든요. 예. 이미 이렇게 지금 진전된 상황에서는 무언가 치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피하시고 예. 실내에 안전한 곳에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빈부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은 고공행진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앞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긴 줄이 이어집니다. 다른 명품 매장 직원도 고객 응대로 쉴 틈이 없습니다. 실제 이 백화점의 올해 상반기 명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습니다. 국내 백화점 3곳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VIP 위주로 명품 그리고 해외 의류 그리고 생활 품목 쪽에서 매출 증가가 크게 일어나면서 전체 탑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 대형마트 2곳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빠듯해진 가게 살림에 지갑을 닫고 온라인 주문으로 구매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요즘에는 2번 갈 거 한 번에 가서 그리고 살 것도 조심해서 조금씩 사고 필요한 것만 사고 있어요. 소득 격차가 고스란히 소비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황혼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법률을 알려주실 이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인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굿모닝 단골 손님이십니다. 생방에도 많이 나오셔서 네. 여러 가지 또 좋은 데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강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한테 좀 유익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옷차림도 이렇게 좀 약간 꾀지지하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세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좀 소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어떻길래요? 근데 사연을 들어본 적 그 외아들이었는데 네.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어요. 교육도 잘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명문대를 이제 졸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좋은 회사에 가서 최근에 사업을 했는데. 네. 이 어머니가 좀 재산이 많으셨어요. 네. 아들 교육비로도 다 쓰고 유학 비용도 쓰시고 결혼할 때도 집도 사주시고 아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너무 많이 하셨죠. 사업비용. 사업비용까지 다 대주신 겁니다. 아이고. 전 재산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어머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를 나몰라라 방치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는 반지하 쪽방에 그냥 살고 계십니다. 아들을 안 본 지 지금 2년이 됐대요. 허무하시겠다. 일단.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좀 소송을 해달라.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효 소송이거든요. 예. 불효자를 상대로 한 소송. 예. 이런 소송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증여예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 준 거잖아요. 아무 예.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진 않죠. 대가를 받고 주잖아요. 돈을 꿔준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식이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자식이 이렇게 불효막심한 경우에 후회스럽-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네. 똑똑하게 증여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네. 또 분쟁이 많은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 갖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더 가지려고. 네, 맞아. 그런 유산 분쟁도 있고 또 유언 분쟁도 있으니까 네, 네. 그 유산 분쟁, 유언 분쟁 똑똑하게 해결하는 법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 들으시겠네요. 특히 오늘 저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증여할 게 좀 많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오늘 네. 돋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민법에는 이제 부양 의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볼 의무인데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누구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셨어요? 자식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분들 자식 위해서 너무나 희생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교육비 대주죠, 생계비, 식비, 심지어는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가 누구를 부양을 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이제 짱짱하게 잘 나간다, 돈을 잘 번다. 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또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돼요? 부부끼리 서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되고 또 아내가 또 열심히 또 이제 일을 해가지고 또 남편을 부양해야 되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병원에 이제 신세를 지니까 그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네. 치료비가 무려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치료비를 누가 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돼야겠죠? 네. 근데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누가 이제 치료비를 대야겠습니까? 어머니가 나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그 치료비를 근근히 다 댄 거예요. 집도 팔고 뭐 친구한테 다 꿔가지고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다 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괘씸하겠죠. 누가? 며느리가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아니 네 남편 그 치료비를 좀 내가 댔으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무슨 소리냐? 나는 못 된다. 돈 없다고 해서 그냥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치료비를 며느리가 부담해야 된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경우는 언뜻 들어봐서는 며느리가 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 덕에. 그렇죠. 남편도 잘 살았으니까 남편이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병이 나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니까 네. 본인이 받은 걸 돌려줘야죠. 그럼 며느리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좀 치료비를 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다퉜는데 결론은? 이 판결은 네.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만 박수가 나오네? 감정이입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며느리가 좀 너무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족과 부모 자식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일차적인 의무라고 봅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이 부부 간에 먼저 도와주고 먼저 부양하라고 안 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니까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님한테 좀 이제 부모를 좀 부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식한테 이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그 법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부양료라고 해요. 부양료. 꼭 기억하세요. 몰랐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부양료 3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그 자식한테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들었다고 자랑을 좀 하세요. 강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요것만 기억나. 뭐라고? 부양료. 부양료가 뭐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계좌번호 적어라.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50만 원이에요? 네, 자녀 수입에 따라서 뭐 적게는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까지 매월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연금보다 더 훌륭하네요. 평생 연금, 평생. 자녀가 둘이다. 가신력. 네. 아니, 진짜 그냥 오늘 강의 들은 다음에 예. 슬쩍 넌지시 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60세 이상부터는 부양료라는 거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흘려도. 그리고 자식이 많으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우고!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해요. 변호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생활비는 받기는커녕 아직도 계속 뜯기고 있다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와서 의존하는 거예요. 뭐 자녀 교육비 좀 대달라, 유학비 대달라, 심지어는 사업자금 대달라.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좀 달라, 집 좀 달라고 하면 주실 건가요? 주실 거예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있어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있어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또 마음이 약해지시잖아요. 자식이 찾아와서 정말 큰일 났다.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전 재산을 자식한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사줬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길 원해요? 좀 참하고 착한 여자를 원하는데 시부모께 잘하고.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대로 안 돼요. 하필 아들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있죠? 좀 행실이 안 좋은 여자. 소위 말하는 날라리라고 소문난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은 또 절대 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싸워가지고 너 그러면은 나랑 의절한다? 좋아요. 나는 그 여자 택할게요. 해서 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집이고 뭐고 다 줬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괘씸한 생각이 들죠? 그렇죠. 소송을 합니다. 이 불효막심. 반환 소송. 네. 내가 너한테 준 재산, 상가, 뭐 예금 다 달라.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패소하세요. 저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 여러분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팔았어요. 예. 등기가 넘어갔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번 팔았어요. 네. 이미 팔은 걸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없잖아. 똑같아요.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한번 완성이 되면 그거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로 근데 판 게 아니잖아요. 증여도 마찬가지. 그냥 준 것도 이미 그냥 준 거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줄 때도 신중해야겠네요. 줄 때도 신중하게. 이건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연인 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막 뭐 사주고 싶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선물도 주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남자분이 있었는데 재력가 남자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의 환심을 살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명품 백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심지어는 막 용돈도 주면서 막 그 여자의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또 1년 정도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 남자를 배신하고 더 돈이 많은 남자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자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겠죠. 괘씸하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다니까요. 한 번 받은 거잖아요. 한 번 준 거는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여성분들 혹시 남자분이 선물 줄 경우에 꼭 확인하세요. 오빠, 여보 이거 나 선물로 증여한 거지 이렇게. 증여라고 확인되면 전문용어네, 전문용어. 증여로 확인되면 돌려두지 않아도 되니까 꼭 증여로 받으시고요. 주시는 분 같은 오빠 경우는 이거 증여야 빌려준 거야. 그렇죠. 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지 마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꼭 빌려준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조건을 주고 주시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뭐냐면 이 효도각서라고 하는데 이 다시 부모님 사례로 돌아올게요. 네. 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전 재산을 준다. 근데 그냥 주면은 나중에 소송해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효도를 강제할 수 있는 효도 계약서입니다. 제가 효도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효도 계약서인데 이거를 작성하고 자녀한테 재산을 주시면 나중에 재산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한번 읽어볼게요. 효도계약서 뭐라고 써야 됩니까? 자, 부모는 아들에게 효도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를 양도한다, 증여한다, 단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은 위 부동산을 받은 후
홍 판서에게 할부 대금으로 매월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예.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부모한테 준다는 조건이 붙네요. 조건.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등의 효도를 한다. 그렇죠.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내용을 보기 전에 마음 한켠이 굉장히 좀 씁쓸하죠. 불안해. 그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속을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홍 판서에게 반환한다. 반환한다. 그렇죠. 요게 꼭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서울 종로구에 이제 그 한옥집, 큰 한옥집 있잖아요. 네. 20억 원대 한옥집을 갖고 계신 재력가분이 계셨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집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효도각서를 작성을 하고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생활비를 주고 효도를 해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반환한다. 실제로 각서를 작성하셨는데 아들이 처음에는 좀 잘 하다가 나중에는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좀 이제 어디가 아프시니까 그냥 요양원에 그냥 쫓아보냈어요. 나몰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자식을 상대로 자신이 증여한 그 집 소유권 이전 등이 다시 회복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승소하셨어요. 이 효도각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그냥 증여할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일종의 이제 조건부 증여네요. 조건부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십니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이거를 쓴 자식하고 안 쓴 자식하고 누가 더 여러분한테 잘할까요? 쓴 자식이 쓴 자식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했겠죠. 그렇죠. 자, 너 효도계약서 썼잖아. 네. 너 이대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자식한테 효도를 받는 약속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효도각서, 효도계약서를 꼭 받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상속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부모님 재산이 많다. 그럼 상속이 되잖아요. 네. 자, 이제 근데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상속의 범위는 그 사순위까지 있어요. 일단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자녀, 그다음에 자녀가 안 계시면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 형제가 없으면은 이제 사촌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촌이 있는데 지금 나오네요. 예. 직계, 자, 비속, 존속, 권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쪽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촌이 계시는데 사촌이 독신이에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 네. 여러분이 유일한 그 친척이에요. 네. 그분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네. 어느 날 여러분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사촌 재산 10억 원이 여러분한테 상속됐습니다. 야, 이거 꿈 같은 일이네요. 자, 사촌 거니까 안 받으실 분. 받으실 분. 다 받으실 거죠? 그 다 받으실 사촌 거죠? 얼굴 몰라도 받아야죠. 얼굴 받으실 거죠. 자, 너무 이제 기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받는 거예요. 네. 사촌 상속도 사촌 재산도 받는 거예요. 자,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다음날 한번 이제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보니까 그 10억 앞에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뭐지? 했죠? 그냥 1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부채 10억이었던 거예요. 빚 10억. 세상에. 빚 10억 원이 상속됐으니까 대신 갚으라는 편지였어요. 청천벽력이네요. 빚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빚도. 아유.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 빚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빚도 사실 물려받고 싶지 않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시면 돼요. 상속 포기. 상속 포기. 네. 법원에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나요? 네. 빚은 10억. 네. 남아있는 돈이 한 2억 있어요. 그럼 8억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10억은 안 받고 2억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리하시네요. 네. 아주 예리하세요. 네.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거부하고. 자, 이제 상속 포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상속 포기는 기간이 있어요. 꼭 3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3개월. 3년도 아니고 3개월 너무 짧아요.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뭐 인사드리고 그러면은 3개월 후딱 갑니다. 3개월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빚이 상속이 돼요. 어휴.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빚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쓸 게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 통장을 딱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 이거 써야겠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비밀번호 다 알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5천만 원 살짝 찾았어요.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속을 내가 인정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상속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법정 한정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정리되기 전에는 하다못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모님 빚을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는 받고 안 좋은 거는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김현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님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상속 포기는 보통 이제 장남이나 이제 그 아들이나 딸이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2순위한테 넘어가요. 위에 부모한테. 그 부모님도 안 계시면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만약에 포기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아까 사촌한테 간 거구나. 사촌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촌의 그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빚 갚으라고 편지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꼭 4순위자까지 다 하셔야 돼요. 자식, 그다음에 부모, 형제, 사촌까지, 친족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여러분 사촌을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미운 사촌 있으면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이 다 갚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빚도 있는데 몰래 숨겨둔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분 상속 아니에요? 이게 빚을 내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 땅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자, 아깝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한정 승인제 들어가서 있네요. 다 있습니다. 한정 승인제는 뭐냐면 승인, 내가 부모님 빚을 이제 떠안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한정에서만 승인하겠습니다 하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빚이 10억이다.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알고 보니까 20억이네? 좋잖아. 20억은 내가 받고 10억만 갚으면 되니까. 그러네요. 자,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1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게 그러면 1억 원의 한정에서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한정 승인.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받는 게 없지만 1억 받은 걸 가지고 1억 갚고 9억은 승인 안 했으니까 안 갚아도 되고. 그리고 한정 승인제도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하면은 사촌까지 다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편리한 제도도 있고 또 이 법을 몰라가지고 깜빡 잊고 3개월이 지나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이제 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정 승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니까 이제 법원 가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몰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정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정 승인도 꼭 기억하세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네네. 네, 저희 아버지가 치매인 상태에서 새 엄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째로 재산을 넘기셨는데 법적 상속을 통해서 저희 자식들이 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치매인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경우인 거죠. 자, 어떤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 값이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그동안 이제 자식들이 별로 이제 찾아가지도 않고 부려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트가 생기니까 막 찾아가서 이제 효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큰아들이 효도를 해가지고 막 효도를 하는 척 하는 거죠. 어머님한테 나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래요. 근데 어머님 모시고 살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 앞으로 된 아파트 저한테 좀 미리 주세요. 증여 계약서를 쓰고 등기까지 싹 옮긴 거예요.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자,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취소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나한테 정당하게 증여한 거다. 만약에 정말로 어머니가 이제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갖고 큰아들한테 증여하면은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치매를 이용해 가지고 큰아들이 자기 앞으로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준 증여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그 의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소송을 통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 상태에 있었고 의사 능력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겨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치매 어르신들 상대로 한 그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쟁을 좀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법이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예요. 이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성년 후견인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를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족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분 또 계십니까? 네네네.
네, 부모님이 좀 살아계시면서 이뻐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자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혹시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그거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좀 덜 주게 된다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많이 받았으면 그러네. 돌아가신 살아생전에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줄어들지 형제들끼리 너는 그만 받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부모님들이 장남이나 장녀에 대한 사랑이 좀 각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많이 주셨어, 살아생전에. 네. 근데 이제 차남은 항상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동생이 입장에서 형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렇죠. 많이 받았잖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집안 형편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장남만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장남만 대학을 보내고 유학 비용 보내고. 예전에 또 그랬잖아요. 네, 뭐 다른 뭐 대학도 안 보내고 막 일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재산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 재산이 생기니까 이 재산을 이제 똑같이 나누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장남도. 그러면은 이 차남과 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네네. 아니 오빠는 아니 형은 그동안 많이 받아갔잖아. 유학도 시켜주시고 대학도 보내주고 또 심지어는 집까지 사줬잖아.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특별 수익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부모님한테 수익 미리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상속할 때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액수만큼.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 비용을 했든지 그러면 그거는 미리 상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미리 받아간 뭐 오빠라든지 있으면은 꼭 미리 증거를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법이 합리적이네요. 법이 그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합리적이네. 네. 예. 자, 그다음 또 어떤 분? 네. 네, 앞쪽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요. 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유언장 작성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유언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또 거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막 소송 걸어가지고 또 재산을 빼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분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는 5가지 정도로 이제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공증이라고 써 있는 사무실 있잖아요. 유언 공증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절차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것도 가장 깔끔해요. 근데 이제 유언 공증까지 못 받고 좀 급해가지고 자필로 유언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친필로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독지가분이 계셨는데 한 전 재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그런 재력가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사립대학교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훌륭하신 분이네.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날 일이네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대학에다가 그냥 전 재산을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자식들이 그래서 그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 자, 근데 이 독지가분이 다 쓰셨어요. 유언장 쓰시고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하게 다 쓰셨는데 그냥 깜빡 잊고 도장은 안 가져오신 거야. 도장은 안 찍으시고 이름만 쓰셨어. 이분이고 이름만 쓰시고 도장을 안 찍으시고 그냥 그 유언장을 그 아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맡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이 반드시 날인이 돼 있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날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뜻입니까? 해서 대학교에 다 기부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 유언장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날인 하나 안 해가지고. 날인 하나 안 해서 유언장은 무효가 된 거예요. 그 사인은 하면 괜찮습니까? 사인도 안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혹시 도장은 그러면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인감을 찍어도 좋고 인감이 없으면 그냥 막도장? 지장을 찍으셔도 돼요. 막도장은 어때, 막도장도 되긴 하는데 막도장은 좀 근데 막도장 아무나 봐서 찍을 수 있잖아. 누가 찍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감이나 지장을 찍는 게 좋고요. 근데 갑자기 쓸 경우에 좋아. 그 뭐 지장은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 인주가 없죠. 빨간 흰색 인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혼 사건을 하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계속해서 잘못했는데 우리 남자들이 안 변하잖아요. 여자들도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혼 소송을 당하니까 아 내가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제발 좀 이혼 소송 취하해달라고. 그때 아내가 안 된다고 난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아내한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각서를 써라. 좋아. 그래서 남편이 이제 썼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뭐 10억 상당의 재산을 아파트 아내한테 증여한다 썼는데 인주를 안 가져온 거야. 아이고. 자, 인주 없으니까 너 도장 못 찍어 하니까 아내가 잠깐 기다려 해서 핸드백에서 뭘 꺼냈냐? 립스틱. 아, 립스틱을 묻혀가지고 딱 찍은 거예요. 똑똑한 분이네. 효력이 있습니다. 립스틱도? 립스틱도 꼭 인주를 찍을 필요 없어요. 립스틱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문이 아니, 없는 나오게.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빨간 사인펜. 그것도 모르겠대요. 빨간 사인펜 막 흔들려가지고. 빨간 사인펜보다 립스틱이 좋고 주의점은 뭐냐면 분홍색보다는 빨간색이 좋으니까 가급적 빨간색 립스틱을 꼭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입에다 바를 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빨간 립스틱을 다 사시겠네. 자, 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이 다 이제 그 유언장을 쓰셨어요. 내 전 재산을 뭐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얼마 주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암사동에서 이렇게만 썼어요. 암사동에서. 암사동이 있잖아요. 자세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셨나 봐. 그래서 암사동에서만 쓰고 돌아가셨어. 자, 그러니까 이 유산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이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자녀들은 무효라고 주장했을 거고. 자, 암사동에서라고만 쓴 유언장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가 됐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셔야 돼요. 몇 번지,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정확히 기재하셔야지 그냥 암사동에서 이렇게 쓰면 무효가 됐어요. 암사동에 만약에 두 채나 세 채가 있다. 네. 그런 경우도 그럼 두 채, 세 채 한 채만 적으시면 돼요. 가져가야 되나? 한 채만. 가급적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장의 효력을 위해서 예, 유언장의 자기가 효력을 살고 위해서. 있는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라.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히 적으셔야 되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유언장에 꼭 써야 되는 게 날짜 정확하게 써야 되고 거주지 정확하게 주소 써야 되고 주소, 성명, 살인, 그다음에 유언 취지, 유언 내용 이게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유언 공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 쓰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도 혹시 유효합니까? 녹음을 하는 경우도 유효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예 동영상을 찍는 경우 있어요. 그럼 더 확실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한 개만 그렇죠. 자, 근데 그 경우에도 그냥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셀카로 뭐 예를 들어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그 셀카 동영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찍었는데. 무효예요, 무효. 아, 셀카가 안 돼요? 셀카 녹음도 그냥 내가 하면 무효고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아,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증인 뭐 홍길동이 참여했는데 이 유언은 유효하게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꼭 나와야 돼요. 녹음하고 영상이 나와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럼 영상으로 찍은 경우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도 이제 우리 법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유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녹음의 영상에 준하거든요. 영상이 녹음에 준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 한 명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녹음도 자 내가 언제 남긴다라고 해놓고 자 옆에 증인 누구 하면은 그 사람 목소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증인 한 명 많으면 좋겠죠. 2명, 3명 더 좋고 최소한 증인 한 명 이상이 그 녹음이라든지 영상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증인 누군데 이 유언은 확실하게 유효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미처 못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뭐 목소리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증인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녹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급박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해야겠어요. 뭐 스마트폰이나 녹음을 해야 되면은 빨리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 불러야겠죠. 제발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아무나 해도 되니까. 뭐 변호사 할 필요 없어요. 좀 참석해 주세요. 있어야 되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 임종하시기 직전에 막 급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자 간호사. 옆에 무조건 누군가가.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녀가 불효자녀인데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그 부모님이 생전에 나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 사망 후에 그 불효 자식이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 여러분 10손가락 깨보면 다 아프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식도 그렇죠. 더 예쁜 자식이 있죠. 그러면 더 예쁜 자식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요. 자기 재산은 내가 자식한테 주던 뭐 사회 기여받던 그 사람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남이 너무 불효막심해가지고 어머니가 두고 보자. 내가 이제 복수할 방법은 한 가지다. 유언장에서 너를 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요. 불효막심한 장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뭐 장남과 딸한테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분의 뜻에 따라서 장남은 한 푼도 못 받을 것일까요?
장남도 받아요. 아, 그래요? 장남도 받으면 그 유언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절충을 했는데 자, 일단 유언장대로 효력을 발생을 해요. 장남은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차남과 딸한테 가는데 장남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3억이다. 3억이고 자식이 장남과 차남과 딸이 있으면 1억씩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장남은 빼고 나머지 재산 1억 5천만 원씩을 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장남 받을 1억의 절반 5천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유류. 양쪽에서? 양쪽에.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청구할 수 있어서 법이 절충을. 왜냐하면 그 나머지 옛날에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의 그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들한테 다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딸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그게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가지고 원래 받을 자신의 몫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남은 남동생에서 2,500, 그렇죠. 여동생에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원래 받을 자신의 몫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쓰진 않고 입버릇처럼 부모님이 장남 너는 안 돼가지고 너는 못 줘.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구두로만 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네,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야, 이거 뭐 들으면서 재미는 있는데 또 어느 정도는 씁쓸한 경우도 있고, 또 법이라는 게 굉장히 치밀하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혼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부간에는 제가 아까 입법청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부간에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으면 편중돼 있으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면은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도 자식한테 너무나 희생하셨고 계속해서 주실 생각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좀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녀가 나야 나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고 혹시 줄 경우에도 그런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하면서 주신다면 여러분 효도도 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녀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재산, 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달라.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하기, 상속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야, 오늘 뭐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특히 젊은 층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광역단체장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58.8%를 득표해 당선이 확실시되고요. 만 53세 젊은 나이로 대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일의 원칙을 배운 그는 유성구청장 재임 시절 지방자치평가 1위, 전국 도시경쟁력 1위를 차지하면서 유성구를 전국 1위 자치구로 만들었다. 이제는 자치구를 넘어 대전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세대교체 주역 허태정 시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전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정치부장 박민혁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평균 나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1살입니다. 이 평균 나이보다 많이 젊습니다. 지난주에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만 53세, 53이 된 허태정 대전시장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일이 같이 지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이번 대전시장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와 좀 다르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승리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적으로 나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전 지역만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이제 대전이 특별 광역시로 바뀐 지가 30년이 됐는데 이런 시기에 맞게 대전을 좀 더 활기차게 젊게 이끌어 나가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지방선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젊은 리더 허태정 대전시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허태정은 대전광역시장으로서 소통과 참여, 포용과 성장, 공정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시민의 정부,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네, 허태정 대전시장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한번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대통령의 남자입니다. 시장님, 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거죠? 대통령의 남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측근에서 또 중책을 맡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남자라고 하는 건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할 때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또 일하셨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일도 하고 또 소주잔도 한 잔씩 기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배워야 사실 좋은 상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근무할 때 뭐 배울 점들이 물론 많았겠죠? 그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청을 참 잘하십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보다 한참 높은 지위에 있지만 격이 없이 이렇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도 굉장한 매력을 느꼈지만 상사로서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넓은 품을 갖고 계신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성구청장 재임 시절에 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1위,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평가 1위, 전국 도시 경쟁력 1위. 1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1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줬고 또 시민들께서 함께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또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공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어떤 용기를 심어줬던 것들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이제 구청장이 아닌 이제 대전시장이신데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1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해야죠. 하고 우리 대전시도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높을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 행정을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이 영순입니다. 영순이 하면 보통 물건도 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시장님한테 영순이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그냥.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대전 시민이 영순이겠고 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제 아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분이요? 예, 뭐 저희 가정이 있게끔 하고 제가 정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동반자. 인생의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내가 영순이다 이렇게. 네, 이번에는 정책 분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다. 이게 허태정 시장님의 포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체감으로 와닿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대덕특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대전이고, 대덕특구를 주변으로 해서 카이스트, 충남대 그리고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지식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 창업을 이끌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기술들을 뭔가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 산업 도시도 산업 시설도 함께 확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의 1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정책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이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좀 있는데, 바로 국내 최초로 대전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어떻게 이뤄내셨습니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전에서 토닥토닥이라는 모임이 이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년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 장애아들의 재활 훈련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문이 형성되고, 그 운동을 5년째 지금 해왔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 저희 대전시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67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60병상 정도로 최초에 설립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갖고는 6천여 충청권 그 대상 어린이나 가족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더 확충을 해나가고, 또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또 키워드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 키워드는 이 대전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이면 다 잘 알 것 같은 보문산입니다. 이 보문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어려워지니까 막 등에서 땀이 나네요. 그런가요? 보문산.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서는 보문산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보문산에는 이런 전망대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하나로 잘 연결해서 원스톱으로 1박 2일 동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한낮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벨트를 연결해서 이곳에 많은 손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사업을 이걸 펼치겠다는 것이 제 포부이고요. 다만 항시 이런 자연 환경들을 개발할 때는 환경 보존 문제하고 이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이웃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키워드에 앞서서 시장님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장을 1년이면 뭐 한 7, 8번씩은 갑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이 지역의 프로야구 팀인데요. 한화 이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구를 위해서 야구장을 다시 한번 건립을 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개축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야구장이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있는데 그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규모도 13,000석 규모밖에 안 돼서 전국에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야구 팬들을 위해서도 야구장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곳이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좀 새롭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칭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긴급하게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허태정의 사람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허태정의 사람으로 꼽은 이유 어떤 건가요? 물론 저는 20대 때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제가 국정에 참여하고 또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였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공부도 했지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네.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을 뵙기는 90년대에 뵀지만 네.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2000년 대선 때. 이 마지막으로는 이 허태정 시장이 이 프로그램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글로 쓴 게 있습니다. 대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다라고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대전은 나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적으셨나요? 개인적으로 허태정에게도 대전은 늘 희망이 넘치는 도시라는 의미가 있고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전은 아직도 젊은 도시고 아직도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다. 네. 이것들을 잘 만들어서 희망이다 이렇게 네. 써봤습니다. 그 희망을 이제 단지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계속 하실 텐데 후보 시절부터 시민의 정부, 시민이 주인이 된 시정 뭐 이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께 난 이런 시장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지방자치도 결국은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시의원 뽑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시의 미래에 대해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협치를 통해서 대전시정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대전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묻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허태정 대전시장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4년 뒤에 아니면 3년, 4년까지 안 가더라도 3년 뒤에 이 시민의 정부 하면 대전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홈쇼핑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K-뷰티 엑스포 홍콩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홍콩 진출 판로를 지원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대만과 베트남 등에 진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두 20개사 파트너사가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고 부스에서 파트너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홍콩, 우크라이나 등에서 50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민호 교수님 8월 24일 금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가 주의, 조심일 겁니다. 네. 이번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